85살. 참 긴 세월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때로는 꿈만 같아요. 어제 손주가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애가 깜짝 놀라면서 묻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순대튀김 하나로 우리 가족이 다 대학 갔어요? 정말 그래요. 순대튀김 하나로 세 아이를 모두 대학 보내고 둘째는 유학까지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어떻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0살이던 그해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날이 3월 15일이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오시는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암입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고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고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괜찮다,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 사람 눈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중학교 3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모두 한창 자랄 나이였거든요. 결국 큰아들한테만 먼저 말했어요. 그 애가 듣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 나 알바 구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17살 아이가.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남편 간병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 챙기고 몸이 2개라도 부족했어요. 병실에서 보낸 그 6개월 참 길었어요. 남편은 점점 말라가고 저는 하루하루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병실 옆 의자에서 눈을 붙이다가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에 깨어나곤 했죠. 기계에서 나는 삐삐 소리,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소독약 냄새, 그 모든 게 지금도 생생해요. 때때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순자야.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라고 말할 때마다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9월의 어느 선선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세게. 그리고 말했어요. 순자야,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아이들 잘 부탁한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서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병실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장. 사람은 많이 왔어요. 친척들, 동네 사람들, 남편 회사 동료들. 그런데 왜 그렇게 허망했는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관에 꽃을 올리는 것도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도 실감이 안 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병원비 800만원, 장례비 200만원, 1000만원이 넘는 빚이 생겼어요. 그때 1000만원이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마주 앉았어요. 큰아들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둘째는 계속 훌쩍거렸어요. 막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았고요. 앞으로 엄마 혼자 너희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을 때 큰아들이 엄마 나는 대학 안 가도 돼. 이래서 동생들 뒷바라지 할게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7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없는 첫 번째 겨울이 왔어요. 집안이 얼마나 쓸쓸하던지 아이들은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들 학원비였어요. 큰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학원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그 애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학원 그만둘게.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 그의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혼자 집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게, 그것도 집안 사정 때문에. 막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 친구들은 다 가는데 왜 나만 못 가? 아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학창시절 친구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해서 형편이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미영아, 미안한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했어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순자야, 정말 미안해. 우리도 요즘 어려워서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만큼 세상이 외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추운 겨울밤 전기료를 아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바느질은 할 줄 알았지만 요즘 시대에 손바느질로는 돈을 벌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우연히 동네를 걷다가 빈 가게 하나를 봤어요. 임대라고 써붙여진 아주 작은 가게. 정말 작았어요. 5평도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호기심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월세가 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텅 빈 공간. 거기에 테이블 몇 개 놓고 간단한 음식을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시장기가 심했던 그 시절 없는 재료로도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내는 게 제 특기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순자는 손맛이 있다고 하시곤 했죠. 그날 밤에 아이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엄마가 분식집을 차려볼까 한다.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할 수 있어? 장사해본 적도 없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막막했어요. 해봐야지. 엄마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떨렸어요. 3월 첫째 주에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털어서 낸 거였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맞나?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가게 안을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텅 빈 공간에 발소리만 울리고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걸레질하고 둘째가 유리창 닦고
막내는 작은 빗자루로 구석구석 쓸고 가족이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지 조금은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중고로 샀어요. 테이블 4개, 의자 16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냉장고도 작은 걸로 하나, 가스레인지도 2구짜리로.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요. 간판은 큰아들이 직접 써줬어요. 순자 분식이라고 또박또박. 그 애가 붓글씨를 잘 썼거든요. 간판을 다는 날 온 가족이 가게 앞에 서서 바라봤어요. 뭔가 정말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3월 20일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만 쳐다볼 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떡볶이 국물을 끓여놨는데 하루 종일 보글보글 끓기만 하고 저녁에 버리게 됐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을 끓여놨는데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식혀야 했어요. 가게 안은 조용하기만 하고 텅 빈 의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한두 명 와서 라면 하나 시켜 먹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대부분 동네 아는 사람들이 그냥 인사차 오신 거였고요. 매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매출이 2,000원, 3,000원, 월세 15만원도 못 내겠더라고요. 이러다가 한 달도 못 버티겠구나 싶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밤에 가게 문을 닫고 나올 때가 제일 외로웠어요. 불 꺼진 가게를 뒤돌아보면서 내일은 손님이 올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문을 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오후 3시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마 하나가 가게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아주머니, 여기 뭐 파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목소리가 앙증맞더라고요. 어서 와라. 떡볶이, 순대, 튀김 다 있단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꼬마가 들어와서 메뉴판을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아주머니, 순대 있어요? 하고 묻길래 그럼 있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꼬마가 갑자기 순대를 튀겨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순대는 그냥 삶아서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튀긴 순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튀겨달라고? 그게 맛있을까? 하고 물었더니 그 꼬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생각엔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걸 보니까 어쩐지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 꼬마가 신나서 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처음 만든 순대튀김이었어요. 순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밀가루 옷을 입히고 기름에 튀겼어요.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면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걸 보니까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접시에 담아서 고추장, 양념을 곁들여 줬어요. 그 꼬마가 한 입 베어 먹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애가 순대튀김을 다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내일도 이거 먹으러 올게요. 였어요. 그리고는 500원을 내고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순대를 튀긴다는 발상,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았어요. 그 꼬마가 정말로 다음날 왔어요. 이번엔 친구 하나를 데리고요. 철수야, 여기 순대튀김 정말 맛있어? 아주머니가 특별히 만들어 주시거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는 처음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순대를 튀겨? 그게 맛있어? 제가 순대튀김을 만들어 주니까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요. 이거 진짜 맛있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두 꼬마가 까르르 웃으면서 순대튀김을 나눠 먹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그 아이들이 친구를 또 데려왔어요. 이번엔 셋이서 왔죠. 한 명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참 솔직해요. 아주머니, 이 순대튀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엄마도 해달라고 할 건데.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라 한 번에 시킬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았거든요. 500원어치, 1000원어치.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니까 조금씩 매출이 늘어갔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러 온 어머니 한 분이 가게를 기웃거리더라고요. 여기서 뭘 파나? 하고 물어보시길래 분식집이에요. 떡볶이, 순대튀김 하고 대답했어요. 순대튀김? 그게 뭐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접시 만들어서 맛을 보여드렸어요. 한 입 드시고는 어머 이거 맛있네. 어떻게 생각해냈어? 라고 하시면서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다음날 친구분들과 함께 오셨어요. 아주머니 세 분이서 순대튀김을 시켜 드시면서 이거 정말 신기하다. 순대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른 손님들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에 와서 맛보는 정도였는데 맛을 본 분들은 다시 찾아왔어요. 특히 직장인 아저씨들이 좋아하셨어요. 점심시간에 와서 사장님, 순대튀김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들으면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여름이 되니까 더위 때문에 힘들었어요. 가게 안에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 하나만 돌리는데도 전기요금이 걱정됐거든요. 기름 튀기는 일이라 더 더웠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더울수록 손님이 더 많이 왔어요. 더울 때 이런 기름진 음식이 더 맛있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순대를 튀겼어요. 그때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는 꼬마들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 아주머니들, 월급 날만 되면 와서 맥주 한잔 하는 아저씨, 하나하나 얼굴이 익숙해졌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할아버지 한 분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 같았는데 매일 오후 사시면 어김없이 오셔서 순대튀김 한 접시 시키고 천천히 드시고 가셨어요. 말씀은 별로 안 하셨지만 가끔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라고 하실 때면 힘이 났어요. 그런데 8월 어느 날 길 건너편에 분식집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것도 저희보다 훨씬 큰 가게였어요. 간판도 네온 사인으로 번쩍번쩍하고 더 놀라운 건 거기서도 순대튀김을 판다는 거였어요. 메뉴판에 대놓고 써붙여 놨더라고요. 속이 상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한 건데 처음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손님들이 그쪽으로 다 가면 어떡하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가게 불이 언제 꺼지나 커튼 틈으로 몰래 보기도 하고 실제로 며칠 동안은
손님이 줄었어요. 새로 생긴 가게가 궁금해서 그쪽으로 가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매출이 평소에 반도 안 됐어요. 그날 밤에 정말 우울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는 말 못했지만 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우리 단골 꼬마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저희가 건너편 가게도 가봤는데요. 아주머니 순대튀김이 훨씬 맛있어요. 정말이니? 하고 물었더니 네, 거기는 뭔가 딱딱하고 맛이 이상해요. 아주머니 건 부드럽고 바삭바삭한데 거기는 그냥 기름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아이들이 제 음식을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할아버지 단골도 여전히 오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건너편 가게에도 가봤는데 여기가 훨씬 맛있어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고 물었더니 정성이 다른 것 같아요. 정성.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순대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튀겼거든요. 기름 온도도 맞춰가면서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경쟁 가게는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손님이 많이 와도 대충대충 그런 차이를 손님들이 알아봐 준 거였어요. 가을이 되면서 단골 손님들과 특별한 추억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꼬마, 이름이 민수였어요. 그 애가 어느 날 친구 5명을 데리고 왔어요. 얘들아,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집이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하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순대튀김이 뭐야? 처음 들어봐. 그중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대튀김을 만들어주는 동안 그 아이들이 웅성웅성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맛있을까? 민수가 너무 좋다고 해서 드디어 순대튀김이 완성됐어요. 바삭바삭하게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순대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서 아이들 앞에 내놨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하나씩 집어 먹더니 곧 이거 맛있는데? 진짜네? 하면서 순식간에 접시를 비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머니 하나 더 주세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들이 단골이 됐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갈 때는 내일 또 올게요 하고 손 흔들고 그 순수한 아이들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가 견딜만 했어요. 10월쯤 되니까 소문이 동네 전체로 퍼졌어요. 순자 분식 순대튀김이 맛있다고. 어느 날은 중학생들이 때로 왔어요. 한 번에 10명도 넘게. 가게가 꽉 찼어요. 그 아이들이 순대튀김을 먹으면서 여기 진짜 맛집이네. 숨은 맛집 발견했다. 하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주문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제가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순대를 튀기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야 맛있으니까. 어느 날은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기름이 떨어질 뻔했어요. 급히 마트에 기름 사러 뛰어가면서 이제 정말 장사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순자야, 너 뭔 특별한 비법이 있나? 우리도 좀 가르쳐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시던 분이 11월 말 한 달 매출을 계산해 봤어요. 60만 원이 나왔어요. 월세 15만 원 내고 재료비 빼고. 그래도 30만 원 정도는 남았어요. 그날 밤에 큰 아들을 불렀어요. 민호야, 학원 다시 다닐래? 그 애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정말이야? 돈 괜찮아? 라고 묻더라고요. 응, 엄마가 벌었어. 순대튀김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애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순대튀김으로. 정말? 다음날 학원에 등록하러 갔어요. 그 애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고마워. 열심히 할게 라고 하는데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둘째와 막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도 학원 갈 수 있어? 하고 물을 때 그럼 다 보낼 거야. 엄마가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이제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게 됐다니. 겨울이 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어요. 추워서 손님이 줄었거든요. 아이들도 밖에 나오기 싫어하고 어른들도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을 더 찾으시고. 12월 어느 날 하루 매출이 5,000원 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정말 불안했어요. 겨울 내내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메뉴를 추가했어요. 어묵국, 라면, 우동, 따뜻한 음식들을 더 만들기 시작했어요. 순대튀김만으로는 겨울을 버틸 수 없겠더라고요. 어묵국을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순대튀김을 어묵국에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해봤더니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바삭한 순대튀김이 국물을 머금으면서 또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메뉴를 순대튀김 어묵국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겨울 한정 메뉴라고 하니까 단골들이 오, 새로운 메뉴네? 라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그 메뉴가 인기를 끌었어요. 추운 겨울에 뜨거운 국물과 바삭한 순대튀김. 조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1982년 봄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오셨어요. 순자씨, 우리 동네 명물이 됐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도 여기 순대튀김 먹으러 온다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버스 타고 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순대튀김집이죠? 하고 묻는 분들. 그때쯤 메뉴를 더 다양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대튀김 외에도 김말이튀김, 야채튀김 여러 가지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결국 가장 인기 있는 건 순대튀김이었어요. 어떤 분은 사장님, 순대튀김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비법이라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정성이었죠. 순대 하나하나 제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기름 온도 맞춰가면서 정확한 시간에 건져내면서. 여름이 되니까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어요. 그때 1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 가게를 확장하기로. 옆에 있던 작은 방 하나를 더 얻어서 주방을 넓히고 테이블도 더 놓기로 했어요. 계약하러 가면서도 떨렸어요. 월세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안 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확장 공사를 하는 일주일 동안은 가게를 닫아야 했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던지. 단골들이 언제 다시 열어요? 하고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새로 꾸민 가게를 보는 순간 뿌듯했어요.
테이블이 8개로 늘어나고 주방도 넓어져서 여유롭게 요리할 수 있게 됐어요. 냉장고도 큰 걸로 바꿨고요. 장사가 늘어나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직원을 뽑기로 했어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실직해서 생활이 어렵다면서. 그분 사정을 듣고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요리해 보신 적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집에서만 해봤지 가게에서는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고 그분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게 어색하시고 순대튀김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기름 온도가 이 정도여야 하고 이렇게 뒤집어 줘야 하고 설명해 드려도 처음엔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제법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알겠어요. 이 정도 색깔이 나면 되는 거죠?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뿌듯했어요. 큰 아들이 고3이 됐어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호가 요즘 공부에 집중을 정말 잘해요. 대학 갈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학원도 못 보내서 미안했는데 둘째와 막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다시 웃는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막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장래희망 쓰라고 했는데 나 요리사라고 썼어. 엄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고 싶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1983년이 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순자 분식이 이 동네 명소가 된 거예요. 주말이면 다른 동네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아빠, 여기가 그 유명한 순대튀김집이야? 하는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어느 날은 신문 기자가 왔어요. 지역 신문이었지만 그래도 신문에 나온다니 꿈만 같았어요. 기자가 순대튀김을 먹어보더니 정말 독특한 메뉴네요. 어떻게 생각해 내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우연히 꼬마 손님 하나가 튀겨달라고 해서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기자가 아, 그렇군요. 우연한 발견이 이런 히트 메뉴를 만들어낸 거네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메모하더라고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에는 정말 유명해졌어요. 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여기가 순대튀김 원조집이죠? 1984년 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KB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KBS 고향의 맛이라는 프로그램 PD입니다. 순자 분식 순대튀김이 화제라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처음엔 누가 장난 전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방송국에서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우리 같은 작은 분식집이 방송에 나온다니. PD가 직접 가게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더라고요. 순대튀김이라는 메뉴가 정말 독특하네요.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렸어요. 꼬마 손님이 튀겨달라고 했던 것부터.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촬영해도 될까요? PD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방송 촬영 날이 정해졌어요. 일주일 후,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카메라 앞에서 떨면 어떡하지? 말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마을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순자네가 방송 나온다더라. 우리 동네에서 방송 나오는 사람이 나올 줄이야. 어떤 분은 우리 동네 자랑이네라고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촬영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뭘 입을지, 머리는 어떻게 할지. 평생 그렇게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방송팀이 도착했을 때 가게 앞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 있었어요. 동네에서 방송 촬영하는 걸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PD가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라고 했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요? 처음엔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덜덜 떨리고. 그런데 순대튀김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순대를 썰고 밀가루 묻히고 기름에 튀기고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순대튀김은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어요? PD가 묻길래 그 꼬마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튀겨달라고 했던 것, 처음엔 맛있을까 의심했던 것,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맛있었던 것. 아, 정말 재미있는 사연이네요. 그 아이가 지금도 오나요? 네, 지금은 중학생이 됐는데도 가끔 와요. 이제는 용돈 모아서 친구들 사주기도 하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PD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방송 나가면 분명히 반응이 좋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건 5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TV를 봤어요. 제가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저게 정말 나야? 방송에서 제가 순대튀김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도 나오고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평범한 순대를 특별한 요리로 바꾼 순자 씨의 아이디어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침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벌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방송 나온 그 집이죠? 순대튀김 좀 주세요.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제가 순대 튀기는 속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기름 끓는 소리가 하루 종일 지글지글, 국물 끓는 소리도 보글보글. 정신없이 바빴어요. 어떤 날은 오후 3시에 순대가 다 떨어져서 오늘 재료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써붙여야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내일 몇 시에 와야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방송 효과로 매출이 3배로 늘었어요.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때 200만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해 가을 드디어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 애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와서는 엄마, 됐어. 대학 붙었어?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학원비조차 걱정했는데 이제 대학까지. 민호야 정말 잘했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애를 꼭 안았어요. 그때 그 애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마워라고 하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대학 등록금을 낼 때도 여유가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제 통장에서 당당히 낼 수 있었어요.
둘째와 막내도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막내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어머님, 이 아이 정말 달라졌어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라고 하시길래 엄마가 열심히 사니까 애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1985년이 되니까 가게가 이 지역에서는 정말 유명해졌어요.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순대튀김 먹으러 왔어요. 그때쯤 더 큰 가게로 이전할까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좋았어요. 처음 시작한 곳이고 단골들도 다 여기를 아니까 대신 메뉴를 더 다양화했어요. 순대튀김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요리들, 순대튀김 덮밥, 순대튀김 김밥, 순대튀김 전골, 창의적인 메뉴들을 계속 개발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또 새로운 메뉴 나왔네요. 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직원도 한 명 더 늘렸어요. 이번엔 젊은 아가씨였는데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금방 배우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이 애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특히 영어를 좋아해서 엄마, 나 미국 유학가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유학.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주변에 유학 간 아이도 없었고 돈도 엄청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유학비가 얼마나 들까? 알아보니까 정말 큰 돈이었어요. 1년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 가게 1년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정말 간절해 하더라고요.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 기회만 주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한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왔잖아요. 순대튀김으로 아이들 학원비 내는 것도 대학 보내는 것도 처음엔 다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좋아, 엄마가 해볼게. 대신 너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해. 그 애가 제 말을 듣고 펑펑 울더라고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실망시키지 않을게.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주말에는 출장 케이터링도 시작했어요. 동네 잔치나 회사 행사에 순대튀김을 가져다 파는 거였어요. 손수레에 기름통이랑 순대를 가득 싣고 다녔죠. 한 번은 결혼식 피로연에 갔는데 신부 아버지가 이 순대튀김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직원들에게도 더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손님 응대는 이렇게 하고 순대 튀기는 시간은 정확히 3분 30초, 기름 온도는 이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똑같은 맛이 나오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없어도 가게가 돌아갔어요. 출장 케이터링을 나간 사이에도 직원들이 잘 운영해 주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1987년 봄 드디어 둘째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공항에서 배웅할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20살 된 아들을 혼자 먼 나라로 보낸다는 게
엄마 잘 다녀올게.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 애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었어요.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싶었어요. 그 애가 떠나고 나서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유학비를 계속 보내야 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때 1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또 확장했어요. 옆 건물까지 얻어서 30평 정도 되는 분식집으로 만들었어요. 테이블도 15개로 늘리고 주방도 넓히고 메뉴도 더 다양화했어요. 이제는 순대튀김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순대튀김만 10가지가 넘었어요. 매운맛, 단맛, 마늘맛, 치즈맛. 손님들 취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직원이 5명까지 늘어났어요. 주방에 3명, 홀서빙에 2명. 이제 정말 작은 기업 같았어요. 직원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리 가게의 특징은 정성이에요. 빨리빨리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항상 강조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순대를 대충 튀기는 걸 봤어요.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봐봐. 제가 직접 보여주면서 순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손님들이 돈 내고 사 먹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해야 해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직원들끼리도 팀워크가 좋았어요. 바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실수하면 서로 격려해주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한 번은 명절 보너스를 줄 때 한 직원이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덕분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막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이 애는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요리하고 싶다고 했던 아이예요. 엄마, 나도 요리 배우고 싶어. 요리학교 같은 데 있어? 그렇게 묻더라고요. 요리학교. 그때는 지금처럼 많지 않았지만 몇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보내줄게. 하지만 요리사가 되는 게 쉽지 않아. 정말 확신이서? 네, 엄마. 확신해요. 엄마가 순대튀김으로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저도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막내는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가게 일을 도왔어요. 방학 때는 아예 주방에서 같이 일했죠. 엄마, 순대 써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기름 온도는 어떻게 맞춰요?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순자 분식이 이제 이 동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 가게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른 가게에서도 쇼핑을 하고 동네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됐어요. 동네 이장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순자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았어요. 관광객들도 늘고 다른 가게들 장사도 잘 되고 정말 그랬어요. 우리 가게 주변에 다른 음식점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카페도 생기고 기념품 가게도 생기고 작은 상권이 형성된 거예요. 시장님도 한번 오셨어요. 순자 분식이 우리 시의 명물이 됐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제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둘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여기서도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엄마의 순대튀김 같은 음식. 여기서 한식당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여기서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순대튀김이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그 애가 또 편지에 썼어요. 엄마의 순대튀김 레시피를 친구들에게 소개했더니 모두 신기했어요. 어메이징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라고 하면서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 음식을 좋아한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 음식이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1990년이 되니까 순자 분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됐어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어요. 그때 5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죠. 프랜차이즈 제안도 받았어요. 서울의 한 업체에서 순자 분식을 전국의 체인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솔깃했어요. 전국에 제 이름이 달린 가게가 생긴다니.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불안했어요.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면 맛이 똑같이 나올까? 우리의 정성이 그대로 전해질까? 결국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 업체 사람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드리고 싶었거든요.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학교에 진학했어요. 서울의 유명한 요리학교였어요. 엄마, 나 열심히 배워서 더 좋은 요리 만들어 올게. 그렇게 말하고 서울로 떠나는 막내를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랐구나 싶었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둘째는 미국에 있고 막내는 서울에. 저 혼자 남았더라고요. 그래도 가게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제 가족 같았거든요. 막내가 방학 때 돌아와서 가게를 도와줄 때면 정말 든든했어요. 요리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엄마,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배운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켜보는데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가게를 연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됐어요. 어느 날 첫 번째 꼬마 손님이었던 민수가 어른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이제 25살이 된 청년이었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어릴 때 순대 튀겨달라고 했던. 어머 민수야, 이렇게 컸구나. 정말 반가웠어요. 그 청년이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순대튀김을 처음 먹은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이렇게 새로운 걸 생각해낼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고회사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만든 순대튀김이 그 아이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쳤다니. 1992년 여름 둘째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MBA까지 마쳤더라고요. 엄마, 저 이제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어요. 엄마가 만든 순대튀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 애가 미국에서 배운 마케팅 기법들을 들려주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브랜딩이 중요해요. 순자 분식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해요. 스토리가 뭐야? 엄마의 이야기요. 혼자 된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순대튀김을 개발해서 성공한 이야기.
이게 바로 브랜드 스토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제 인생이 하나의 상품이 된 것 같아서 묘했어요. 둘째가 가게 운영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회계 시스템을 정리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말 체계적으로 바뀌어 갔어요. 1993년 막내도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가족 사업이 됐어요. 큰 아들은 여전히 직장에 다녔지만 주말에는 가게 회계를 도와줬어요. 둘째는 경영을 맡고 막내는 주방장이 되고 각자 역할이 정해졌어요. 막내가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했어요. 순대튀김을 베이스로 한 창작 요리들, 순대튀김 파스타, 순대튀김 리조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요리들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도 더 좋아할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20대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둘째는 가게를 현대적으로 바꿨어요.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컴퓨터로 주문을 받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시대에 맞춰 변화해 갔어요. 1995년 순자 분식 15주년이 됐어요. 그동안의 성장을 돌아보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어요. 직원도 15명까지 늘어났고 가게도 50평 규모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만 벌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커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 그 첫 번째 꼬마 손님 민수가 생각났어요. 순대를 튀겨주면 안 돼요? 했던 그 순진한 목소리. 그때는 정말 단순했어요. 한 아이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할까? 1996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가게 규모를 줄이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이 놀랐어요. 엄마, 왜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둘째가 반대했어요. 너희들에게는 사업이지만 엄마에게는 꿈이었어. 처음 그 꿈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게를 30평으로 줄이고 직원도 8명으로 줄였어요. 메뉴도 다시 단순하게 순대튀김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처음엔 매출이 줄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다시 제가 직접 순대를 하나하나 튀길 수 있게 됐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니까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잘했구나 싶었어요. 1998년 막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순대튀김 만드는 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제가 이어받을 때를 위해서.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요리법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순대튀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야.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거니까. 막내가 열심히 배웠어요. 기름 온도, 튀기는 시간, 양념 비율, 모든 걸 노트에 적으면서 2000년이 되니까 막내가 거의 저만큼 잘 만들게 됐어요. 엄마, 이제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든든했어요. 제가 만든 맛이 이어질 수 있구나. 21세기가 되면서 손님들도 바뀌었어요. 젊은 연인들, 외국인 관광객들,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어느 날 일본인 관광객이 와서 순대튀김을 먹어보더니 오이시 데스 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거예요. 말은 안 통했지만
맛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이 와서 여기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죠? 라고 묻기도 했어요. 인스타그램이 뭔지 몰랐지만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럼 마음껏 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어요. 순자 분식 순대튀김을 검색하면 사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막내가 엄마 이제 온라인 시대예요. 홈페이지도 만들고 배달도 해야 해요 라고 했어요. 시대가 바뀌는 거겠죠. 2006년 제가 65살이 됐어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를 생각해서 좀 쉬셔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내가 엄마 이제 제가 주방을 완전히 맡을게요. 엄마는 손님들과 이야기하시고 라고 했어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내가 안 하면 맛이 똑같이 나올까? 그런데 막내가 만든 순대튀김을 먹어보니 정말 똑같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잘했네. 엄마 못지않게. 그렇게 말하니까 막내가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주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역할을 했어요. 단골들과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손님들에게는 순대튀김의 유래도 설명해주고 2011년 큰아들의 딸, 제 손녀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 아이가 방학 때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순대튀김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귀여운 손녀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3대가 함께 일하는 가게.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직접 손녀에게 가르쳐주는 순대튀김 만드는 법. 할머니, 이거 정말 어려워요.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된 거예요? 손녀가 그렇게 물으니까 할머니도 처음엔 서툴렀어. 꾸준히 하다 보니까 늘었지라고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가게 운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SNS 마케팅을 해보면 어떨까요?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보는 가게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2016년 순자 분식이 35주년을 맞았어요. 동네에서 축하 행사까지 열어줬어요. 시장님이 직접 와서 순자 분식은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라고 축사를 해주시고 단골 손님들도 모여서 축하해 주시고 그때 그 첫 번째 꼬마 손님 민수도 왔어요. 이제 중년 아저씨가 됐지만 여전히 순대튀김을 좋아한다면서 자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빠가 어릴 때 처음 먹었던 그 순대튀김이야. 정말 맛있어?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2018년에는 TV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어요. 순대튀김으로 일군 한 여성의 성공기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방송됐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도 신기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했구나.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정말 큰 위기였어요. 손님들이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한 달 매출이 평소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40년 가까이 장사해오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내가 엄마 배달을 시작해봐요. 지금은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시대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배달. 저희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가게에서 갓 튀긴 걸 바로 드시게 했거든요. 배달하면 바삭함이 없어질 텐데 포장법을 개선해 보면 돼요.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막내가 며칠 동안 연구해서 특별한 포장법을 개발했어요. 배달을 시작하니까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먹어도 바삭하네요. 오랜만에 순자 분식 순대튀김 먹으니까 좋아요. 그런 후기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랫동안 쌓아온 단골들 덕분이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자주 주문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는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자신감을 줬거든요. 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가게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 저도 정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가져온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정말 참신했어요. 할머니, 순대튀김 쿠킹 클래스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배우는 거예요. 쿠킹 클래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주말마다 사람들이 와서 순대튀김 만드는 법을 배워가고, 와,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생각보다 어렵네요. 할머니, 비법이 뭐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가르쳐주는 재미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 아이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올해 큰아들의 아들, 제 손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증손자가 태어났어요. 그 작은 아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우리 가게가 있을까? 이 아이도 순대튀김을 좋아하게 될까? 요즘은 주로 손녀와 막내가 가게를 운영해요. 저는 가끔 가서 단골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전히 새로운 손님들이 와요.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순대튀김 원조집이죠?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손님들이 오면 제가 직접 순대튀김 유래를 설명해줘요. 옛날에 꼬마 하나가 순대를 튀겨달라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이 정말 재미있는 사연이네요. 그 꼬마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40살의 절망에 빠졌던 제가 이제 85이 됐네요. 가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해요. 그때 그 꼬마가 순대를 튀겨주면 안 돼요? 라고 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냥 평범한 분식집 사장님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가끔 정말 궁금해요. 결혼도 했을 테고 아이들도 있을 테고 혹시 자기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릴 때 순대튀김을 처음 만들어 달라고 했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도 그때 그 맛을 기억해요. 처음 만든 순대튀김. 바삭바삭하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그 맛. 그 아이가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고 했을 때의 그 기쁨. 그게 시작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가끔 와서 할머니, 성공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드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제가 혼자 된 40살 여자였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절망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제 뒤를 이어갈 거예요. 손녀는 경영을, 막내는 요리를, 그리고 언젠가는 증손자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기술이나 요리법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 이어진다면 우리 순대튀김은 계속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가게에는 손님들이 올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된 단골들이고, 그 모든 분들이 우리 순대튀김을 드시면서 잠깐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순대튀김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어낸 현실이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에게는 순대튀김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걸. 저도 그렇게 새벽을 맞이했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순대튀김 만들어 볼까요? 옛날 그 맛 그대로. 45년 전 그 꼬마를 위해 처음 만들었던 그 정성으로.